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한 가운데 G7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 핵실험 등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조건 없이 완전히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과거사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상회의 둘째 날인 오늘 윤 대통령은 영국, 인도 등 주요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내일 21명의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합니다.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을 확인한다는 계획인데 안전상 우려 등의 이유로 민간 전문가와 언론은 시찰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중 처음 검찰에 소환된 이성만 의원이 조사를 받고 13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다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현재 남부 내륙에 짙게 낀 안개가 걷히면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전 2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 25도를 웃돌며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G7 각국 정상들은 북한을 향해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는 조건 없이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제재 수위를 높일 거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히로시마로 가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도쿄 지중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G7 정상들이 북한에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이 완전히 포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핵군축 관련 별도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러시아를 겨냥한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선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결속을 재확인한다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좌절시킬 것이라며 즉각 우크라이나에서 조건 없이 완전히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을 지적하며 핵무기 사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제3국을 저지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화상회의 참석이 예상됐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Там будуть прийматися дуже важливі речі, тому саме присутність, фізична присутність нашого президента є абсолютно важливою річчю для того, щоб відстоювати саме наші інтереси. 정상회의는 중국을 겨냥해서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결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회의 참석, 러시아 제재 등이 미국의 협박 외교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총리는 러시아 총리가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회의에 앞선 G7 정상들의 첫 일정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평화기념자료관 방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고 일본 정부는 왜 이곳을 첫 공식 일정 장소로 선택했는지 히로시마에서 박원기 특파원이 전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속속 도착합니다. 미리 나와 있던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들을 평화기념자료관으로 안내합니다. 일명 원폭 자료관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G7 회의로 지금은 통제된 이곳에 개막 전 직접 가봤습니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원폭 투하 직후 지옥처럼 변해버린 히로시마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피폭돼 끝내 세상을 떠난 3살 어린이가 타던 세발 자전거, 까맣게 숯덩어리가 된 도시락과 각종 유품, 그리고 끔찍한 화상을 입은 피폭자 사진까지 그때의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피폭 피해자, 그리고 강제동원에 관한 내용도 언급돼 있습니다. 당시 희생자 중엔 조선에서 온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중에는 징병, 징용됐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군수공장에 강제로 끌려왔던 조선인 징용공, 즉 강제동원 노동자들을 찍은 단체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했어도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고 곽규윤 씨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폭의 참화를 공유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G7 정상을 이곳에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被爆者の方々、そして、世界の多くの人々が願っている核兵器のない世界を目指すという理想。 하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왜 원폭이 투하된 것인지 또 태평양 전쟁의 발단은 일본 때문이었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핵 보유국 정상들의 이번 자료관 방문은 내내 비공개로 진행됐고 언급한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선 두 번째로 원폭 자료관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내심 기대와는 다르게 원폭 투하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참관국 자격으로 G7에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사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히로시마 현지에서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들을 만난 건 처음. 윤 대통령은 동포들이 고통을 당할 때 국가가 곁에 없었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포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리고 일제강점기 피해이고 강제동원 피해자도 있다는 걸 애둘러 언급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식민지 시절에 타양살이를 하면서 입게 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개선뿐 아니라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처음 공동 참배합니다. 저도 해보자고 해서 앞으로 원폭 위령비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선배 영령들에게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대통령이 오셨다고.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일종의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는 행보 아니냐는 게 대통령실 시각입니다. 다만 일본이 G7 회의를 이용해 원폭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폭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배 피해자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 건 과제입니다.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사망자는 최대 3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가 얼마인진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G7 정상회의 둘째 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안보, 경제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히로시마 현지에서 신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일정 둘째 날인 오늘 본격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섭니다. 영국, 인도 등 G7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고 또 영내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거로 보입니다. 첨단 산업 소재, 광물과 자원 등의 공급망 협력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첫날에도 호주 총리를 만나 양국 군사훈련 확대 등의 안보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베트남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성과를 강조하며 교역 규모를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인과의 대화 시간도 갖고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해결해 주시는 등 양국 관계 발전에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chúng tôi cũng chúc mừng ngài về những cái thành tựu của Hàn Quốc vừa
đạt được trong cái thời gian vừa qua. chúng tôi rất là phấn khởi và chia vui với ngài.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G7 회의 참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확대 회의에서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힐 거로 보입니다. 식량, 보건, 개발도상국 지원, 에너지, 기후 등 국가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 각국 정상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안보, 경제, 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북핵 대응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할 자리가 될 거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이 내일 5박 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로 향합니다. 정부는 오염수 정화 시설과 실제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서 시정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간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고 안전 규정에 따라 일부 시찰은 제한됩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파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 일본을 찾습니다. 시찰단 규모는 21명, 입출국 날짜를 제외한 실제 점검 기간은 나흘입니다. 도착 다음 날인 22일, 일본 관계기관과 회의를 시작으로 23일과 24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등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25일에는 일본 측과의 질의응답으로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찰단에는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과 방사선 전문가, 해양환경 전문가가 포함됐는데 명단은 언론에 비공개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국내 언론 등의 참여는 제외됐습니다. 일본 측의 안전상 우려 등이 이유였습니다. 대신 정부는 시찰단을 평가하는 별도의 자문그룹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액종 처리 시설인 알프스 또한 안전 규정에 따라 일부 시찰은 제한됐지만 오염수 처리 관련 원자료를 일본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설비에 대한 일종의 성능 그리고 건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로데이터 필요합니다. 로데이터 저희들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장 오염수 시료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가 채취해 우리 기관이 분석하고 있다며 이번 시찰에서 별도 채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활동을 마치는 대로 점검 내용을 분석해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 정부 출연기관 간담회에서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던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여당 초청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10리터까지도 마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그런 주장에 왜 여당이 동조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초청으로 국회를 찾은 방사선 전문가 앨리슨 명예교수. 오염 처리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자신은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es, I still think the same, or even 10 times as much water. If it was possible, I would drink it on television if that made. 안전성 검증에 대해선 일본이 IAEA를 속일 이유가 없다면서 일본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IAEA and those inspectors have done their work. So why would the Japanese government try to fool the IAEA? 앨리슨 교수는 1리터의 오염 처리수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했던 원자력연구원 간담회를 비롯해 닷새 동안 국내에서 강연과 간담회를 5차례 진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다음 주에야 현장 시찰을 시작하는 민감한 시점에 앨리슨 교수를 초청한 국민의힘. 초청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괴담은 거의 가짜 뉴스에 이렇게 우리가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괴담에는 과학이 특효약입니다.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또 어민들이 받게 됩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도 날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앨리슨 교수 초청 간담회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립니까? 왜 그런 주장에 여당이 동조를 한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도심 집회가 오늘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립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오늘 집회에는 어민과 의사 등 오염수 문제와 연관된 직업인이 나와 방류를 규탄하는 발언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계광장에서 종각을 거쳐 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기온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6도, 대전 29도, 상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남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는데요. 점차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와 영남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는데요. 서울이 17.9도, 청주는 17.2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원주가 27도, 대전 29도, 대구는 28도 예상됩니다. 다소 덥긴 하겠지만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22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서해와 제주 해상,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새벽 한때 수도권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황사의 영향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13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이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을 거의 특정한 만큼 이제부터 소환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 이 의원은 조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돈을 준 사실도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결백함을 주장을 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그 검찰이 지나치게 녹취록을 편향된 확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무리한 수사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음 파일은 이정근 씨가 자꾸 돈을 요구해 거절하는 과정에서 둘러댄 말이다. 그런데 이조차도 돈봉투에 쓸 자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캠프 운영비를 요구하는 걸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과 함께 이 의원의 동선 자료, 녹취 파일 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피의자 진술 등을 들이밀며 혐의를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 등과 공모해 1,000만 원을 기부받고 이 가운데 900만 원을 캠프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 조사를 기점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추가 입건과 소환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도 돈을 받은 국회의원 특정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자신했습니다. 돈봉투 조성과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소환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 조사와 다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하고 코인 발행사를 직접 찾아가 대표와도 면담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민주당 일부에선 코인 투자하면 무조건 잘못이냐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위믹스 코인 발행사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김 의원에게 코인을 공짜로 주고 입법 로비를 벌인 건 아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합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위메이드사에서 정확히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누굴 만나고 하는 것들의 보고를 제가 정확히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메이드 대표는 코인을 공짜로 준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이 왜 거래 내역을 공개 안 하는지 자신도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정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코인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거액의 위믹스 코인을 대형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 과정, 또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에 집중 투자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자금 세탁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해 지나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한국게임학회는 토론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이 게임업계의 입법 로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좌진과 친인척의 가상자산까지 전수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부처로 승격된 국가보훈부 첫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인사검증 관련 소식입니다. 박 후보자는 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일했는데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도 10건이 넘는 소송에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의 실수로 보인다며 수임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18대 국회에 첫 입성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임기 시작 후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08년 당시 국회법은 국회의원 겸직을 허용했지만 상임위 관련 업무는 맡지 못하게 규정했습니다. 법사위원은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었던 건데 당시 박 후보자도 변호사협회에 휴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사건조회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박 후보자의 변론 기록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법사위원 당시 변호인단에 포함된 채 선고된 판결문만 16건, 대부분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으로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이나 시중은행이 관련된 민사사건 등을 맡았습니다. 국회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 국회법 위반이고요. 또 휴업계를 낸 상태로 변론에 어쨌든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은 미등록 상태로 변론을 맡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박 후보자와 함께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간 변호사들이 모두 퇴사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KBS에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수임료 수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에서는 제 이름을 담당 변호사에서 취소했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로 인하여 어떠한 수임료 등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박 후보자의 국회법 위반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등 5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수사 착수 100여일 만인데 유 씨가 일부 마약은 치료 목적이었거나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마약 수사치곤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공항에서 신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소환된 유아인 씨는 취재진 앞에서 반성한다면서도 혐의는 애둘러 부인했습니다.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에 나오기까지 5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혐의는 물론 소환 일정과 공개 여부를 두고도 경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결국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자 지난 16일 2차 출석했고 21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들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유 씨가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마약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국과수검사에선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에서는 프로포폴과 케타민은 물론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의료 기록에선 졸피뎀을 의료행위가 아닌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대마만 인정했고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은 치료 목적이었다. 코카인은 한 적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어제 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착수 103일 만입니다. 경찰은 유 씨의 구속영장에 2020년부터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와 함께 마약을 한 걸로 알려진 미대 출신 작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칠곡군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산에서는 레미콘 공장 작업자 2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다가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종합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북 칠곡군 석저읍의 한 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3개 동과 공장 내에 있던 기계 등을 태운 뒤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소방서 추산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에 있던 기계 가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부산시 강서구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30대 남성 작업자 2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들은 지상 3m 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다 끼임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작업자들을 구조했고 작업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서울 관악구 청림동의 한 중국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식당이 입점한 상가 건물에 있던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중국집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함께 살던 여성과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잔혹한 태도에 중벌을 내린다고 했지만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 달 만에 동거 여성과 택시 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 하천에 버렸다는 여성의 사체는 아직 찾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유족분들과 친구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강도와 보복살인, 사체 유기 등 모두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를 달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사체를 유기한 뒤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인면수심에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격리시켰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란 이유로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결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기영은 지난해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해 하천에 버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피해 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숨기는 등 2건의 살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방법이 잔혹한 데다 숨진 피해자 카드로 8천만 원을 쓰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나 심리 분석한 결과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기영은 재판 내내 한 번도 반성문을 내지 않았고 최후 변론에선 변명은 일절 않겠다,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고속도로 위로 나들이 정체가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동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 돌발 상황으로 인해 정체가 빠르게 증가하는데요. 우선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입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서서히 차 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 잘하시면서 차로 변경 유의하시고요. 이 밖에 구리 지역이나 남양주 지역 이동하기 어렵지 않겠는데
남양주 지역 지나는 또 다른 노선 60번 서울 양양선의 경우 양양 방향으로 화도 부근 교통량이 집중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동군포 일대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로 인해 반월 터널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52번 광주 원주선 이용해 원주 방향으로 가신다면 초월 터널 부근 빠져나가기가 힘겹겠습니다.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26도, 대전 29도, 상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남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점차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쌀쌀하진 않습니다. 서울이 17.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원주가 27도, 청주와 대전 29도까지 오르겠고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새벽 한때 수도권에 이슬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G7 각국 정상들은 북한을 향해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는 조건 없이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제재 수위도 높일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히로시마로 가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G7 정상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이 완전히 포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핵군축 관련 별도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러시아를 겨냥한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선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결속을 재확인한다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좌절시킬 것이라며 즉각 우크라이나에서 조건 없이 완전히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을 지적하며 핵무기 사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제3국을 저지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화상회의 참석이 예상됐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Там будуть прийматися дуже важливі речі, і тому саме присутність, фізична присутність нашого президента є абсолютно важливою річчю для того, щоб відстоювати саме наші інтереси. 정상회의는 중국을 겨냥해서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결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회의 참석, 러시아 제재 등이 미국의 협박 외교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총리는 러시아 총리가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F-16 전투기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조종사 훈련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 방안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한 F-16 전투기 훈련 계획을 승인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유럽에서 진행될 훈련에 미국 측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기간 우크라이나에 실제 전투기를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확전 가능성과 비용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실제 유럽 동맹국들의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역시 미국 측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데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F-16, I really don't want. It's not on the agenda now, and I really don't want to speculate in any possible future donations.
훈련 계획이 알려지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역사적 결정을 환영한다며 G7 정상들의 실질적 이행 논의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1,200여 개 산업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개인 22명과 단체 104곳을 추가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이 조종사 훈련 계획을 공개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 방침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다음 달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금융 불안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물가를 잡겠다는 기본 목표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결에 무게를 실은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Our policy rate may not need to rise as much as it would have otherwise to achieve our goals.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부터 시작된 은행권 위기가 신용 여건을 경직시켜 경제 성장과 고용, 물가 인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고 이미 금리를 많이 올려놓은 만큼 그간의 금리 효과와 금융 불안 여파 등을 짚고 넘어갈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Given how far we've come, as I noted, we can afford to look at the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and make careful assessment.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지난해 3월부터 10번에 걸쳐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로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파월 의장 발언 이후 미국이 다음 달 중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는 투자자는 33%에서 13%로 줄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데다 향후 나올 경제 지표들의 추이를 더 지켜와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파월 의장 발언에 기대를 가졌던 뉴욕 증시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는 소식의 여파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올해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 지역 구제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첫 발생 이후 한우와 염소 등 11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청주와 증평을 비롯해 인접 시군 등 모두 9개 지역의 구제역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송국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구제역은 지난 10일 충북 청주 북이면에서 첫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 한우 농가 3곳에서 침 흘림과 수포 등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청주와 증평 11개 우제류 농가에서 구제역 감염이 확인돼 소와 염소 1,500여 마리가 처분됐습니다. 구제역 발생 농가는 모두 최초 확진 농가에서 반경 3km 이내로 방역대 안에서 집중적으로 감염이 잇따르는 양상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에 발생한 청주 증평을 포함해 인접한 충청권 7개 시군에 대해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지는데 경보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2018년 3월 이후 5년여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위기 단계 격상을 검토해왔습니다. 피해는 사실은 전체 한우 농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이 정도 선에서 빨리 확산을 멈추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심각 단계인 지역의 가축 시장은 방역대가 해제될 때까지 폐쇄되고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이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농가 모임을 자제하고 오늘까지 이뤄지는 긴급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농가가 전문 수의사 도움 없이 자율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소홀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준범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발병한 11곳 가운데 염소농가 한 곳을 제외한 10곳이 한우농가입니다. 이 중 한 곳을 빼고 모두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장으로 추가로 감염이 확인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농가의 구제역 발생 쏠림이 뚜렷한데 이곳에선 농가 스스로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인력 대부분이 고령이나 외국인 노동자임을 감안하면 백신 접종이 소홀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시 백신을 넣는 입장에 3주 지나면 다시 놔야 되는 놈들 백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실제 구제역 백신을 맞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내야 하지만 적발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누락개체가 전국적으로 대략 한 소 같은 경우에 10만 두 정도였습니다. 10만 두가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대략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소 사육 농가가 돼지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에 소홀해진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양둔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8대 방역시설이 의무화됐거든요. 소는 4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어서 방역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부가 정한 백신 일제 접종 기간은 오늘까지.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는 앞으로 2주 동안이 전국적인 확산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대표적인 외식 품목인 삼겹살과 여름철엔 삼계탕 많이 드실 텐데요. 요샌 가격 때문에 선뜻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성큼 뛰면서 1인분에 2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를 파는 서울의 한 식당. 150g 1인분 가격이 17,000원에서 2만 원으로 붙어 있습니다. 재료값 상승에 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데 손님이 줄까 걱정입니다. 도매가가 올랐다고 해서 저희 고기값을 올리게 되면 또 손님들 거부감도 있어요. 삼계탕집 가격표를 봐도 한 그릇에 15,000원에서 17,000원 선. 지난 1년간 서울의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삼겹살은 11%, 삼계탕은 13% 올랐습니다. 삼겹살 1인분은 이제 2만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닭값이 작년 복날 때부터 지금까지 잘 떨어지진 않고 거의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닭고기 가격은 꾸준히 올랐고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지난달에만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서민 고기라고 믿었던 돼지고기가 좀 너무 비싸가지고 목살도 지금 보니까 너무 올라가지고 뒤적거리다가 그냥 가는 길이에요. 문제는 재료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에어컨을 여름이면 계속 풀로 돌려야 되는데 걱정되죠. 계속 육수를 끓이려면 가스를 24시간 돌리다시피 돌려야 되는데. 외식 물가는 29개월 연속 상승 중인데 특히 삼겹살 같은 대표 품목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준법 투쟁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오후 들어 모이기 시작한 간호사들. 덕수궁 앞 세종대로 6개 차선을 가득 메웠습니다. 간호사를 상징하는 흰색 상의로 통일하고 새를 과시했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열린 첫 장외 집회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허위사실로 의료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선 기획단을 조직해 1인 1정당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부권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뒤집는 배신의 정치, 진실을 감추는 파렴치 정치, 신뢰를 저버린 가짜 정치를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의료법 등에 명시돼 있는 간호사 업무만 하겠다는 준법 투쟁.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불법 진료 신고센터는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큰 혼란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진료 보조 간호사들의 참여 여부,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적극 나설 경우 적잖은 혼란도 예상됩니다.
피해 간호사한테 이제 대리로 그냥 아예 처방권을 넘기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정말 응급 상황에서는 병동 간호사들도 그냥 의사 아이디로 그냥 가져와서 그렇게 처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공의들도 간호사 준법 투쟁을 지지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 처방과 대리 수술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의사 간호사 추가 채용을 병원 측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외래종으로 보이는 흰개미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환경부가 현장을 조사했더니 실제 외래 흰개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곤충은 목조 문화재나 건축물에 유독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대책도 막연한 상황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 도심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발견을 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입니다. 처음 보는 곤충 같다며 신고를 했고, 환경부가 이 집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국내에선 처음 발견된 흰개미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름은 흰개미라지만 개미와는 한참 다른 곤충입니다. 개미는 벌목이고요. 흰개미는 흰개미목입니다. 오히려 바퀴벌레와 더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종은 제주도 등에 주로 서식하는 일본 흰개미, 또 금강 유역에 있는 칸몬 흰개미 이렇게 두 종이었는데, 이번에 서울 도심에서 발견된 흰개미는 새로운 외래종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들의 식성입니다. 지난해 충북 청주의 목조 문화재를 촬영한 화면인데요. 습기를 머금은 목재를 흰개미가 갉아먹어서 이렇게 위태로워 보입니다. 기존 국내종은 지면 근처의 축축한 나무만 먹는데, 이번에 발견이 된 건 수분 함량이 10% 미만인 마른 나무까지 갉아먹습니다. 잘 건조돼 있는 목조물마저 위태로운 겁니다. 특히 주 서식지로 파악된 미국 남부에서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학교 크기의 목조 건물을 2-3달 안에 먹어치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날개입니다. 날개는 짝짓기 비행을 하면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미 짝짓기에 나설 만큼 안정된 군집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외부 유입 흔적이 없어서 실내 목재인 문틀 틈에서 서식하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제도 힘든데요. 낯선 종에다가 실내 건축물까지 파고드는 그 특성상 기존의 방법으로는 방제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일단 발견된 흰개미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이 진행 중이고요. 추가로 발견할 경우 신고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향후엔 농식품부 등 검역 당국이 나서 구체적인 침투 확산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요즘 헬스나 요가 같은 운동을 할 때 퍼스널 트레이닝, 즉 1:1 개인 지도를 받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업종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들 대부분은 실제 한 곳에 소속돼 직원처럼 일하고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헬스장에서 1년 반 동안 일했던 트레이너. 운동 수업 외에도 홍보 활동과 청소까지 대표는 다양한 업무를 시켰습니다. 정말 쉴 수 없이 막 움직여야 이제 1시간 안에 이제 끝나는 거고, 너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전단지 돌리러 나가 해서. 근로계약서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담겨 있고, 계약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지만 이 씨가 퇴직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표는 이 씨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건물 미용실 머리 커팅하러 2번 손에 꼽아요. 근데 지금 요거 가지고 PT가 없는 시간대는 자유롭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필라테스 강사도 한 곳에서 1년 넘게 일했지만 임금 체불로 고용청을 찾았더니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업료에 대한 부분은 위탁계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좀. 불이익을 당해도 구제받긴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직원으로 고용돼 일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판단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저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재진정을 하시면 다시 다른 감독관이 다시 판단하실 거예요. 해외처럼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주는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프리랜서 트레이너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프로야구 LG가 한화를 꺾고 3연승을 달리며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선발 호투를 펼친 켈리와 결승타를 때린 오스틴, 두 외국인 선수가 활약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입니다. 해주면서 KC 켈리가 다시 반득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석의 첫 타석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계시고 뻗어갑니다. 좌익수대로 넘어갑니다. 첫 타석부터 친정팀의 심장에 비수를 꽂습니다. 선제 솔로 홈런. 투아웃 만루에서 4번 타자 오스틴 딘. 첫 타석, 두 번째 타석 모두 적시타를 기록했습니다. 당기면서 왼쪽 뻗어갑니다. 좌익수 담장을 직격하면서 3루주자, 2루주자 모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오스틴 딘의 역전 적시타. 주연의 이번 수비까지 겹치면서 이제 주자는 2명으로 불어납니다. 타고 오른쪽 떨어집니다. 1루주자 3루의 숲을 긁어갑니다. 홈에 도전하진 않습니다. 주자 발로 스윙. 결국 만루의 위기를 탈출하는 KC 켈리입니다. 주자 여전히 2명이 깔려 있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김현수. 몸쪽 끌어당기면서 1, 2간을 뚫어냅니다. 김현수의 안타.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3번 타자 김현수의 적시타. 스코어 3대1 LG 트윈스. 낮은 볼 돌았습니다. 삼진. 경기 끝. 최종 스코어 3대1 LG 트윈스의 승리. 함덕주 선수가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나 세상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느 뮤지션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으로 지금은 건반, 기타,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것은 물론 작곡, 편곡과 프로듀싱까지 혼자 다 해내고 있는데요. 장애가 있는 음악인이 아니라 좋은 음악인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는 음악감독 이기현 씨를 최하운 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작편곡과 연주 그리고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음악감독 이기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큐베이터에서 실명을 했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캄캄한 게 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음악을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악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악보 없이 음악을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오늘은 저도 처음 가는 녹음실인데 옛날 장비들을 좀 쓰는 녹음실이라 도전을 해보는 거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5음으로 이루어진 어떤 코드가 하나 있어요. 맨 위에 음부터 찾아서 코드 하나를 익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같은 부분을 계속 돌려서 듣는 거예요. 밤에 연습 시작했는데 아침이 되고 이거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눈을 떴을 때 달빛은 노래하네. 내가 너의 아픔 가져가겠다.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때 이제 노력이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 안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고 저처럼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거나 오래 두고 기억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이게 제 목표입니다. 주말인 오늘 나가실 때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26도, 영월 28도, 대전 29도, 상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남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습니다. 이후에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와 영남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합니다. 서울 17.7도, 청주 17.2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원주가 27도, 광주 27도, 창원 24도 예상됩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일요일 새벽에는 수도권에 이슬비가 내리겠고요. 황사 때문에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한 가운데 G7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 핵실험 등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조건 없이 완전히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과거사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상회의 둘째 날인 오늘 윤 대통령은 영국, 인도 등 주요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내일 21명의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합니다.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을 확인한다는 계획인데 안전상 우려 등의 이유로 민간 전문가와 언론은 시찰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중 처음 검찰에 소환된 이성만 의원이 조사를 받고 13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다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코카인 등 5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 착수 103일 만에 배우 유아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광장 2부 이어갑니다. 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G7 각국 정상들은 북한을 향해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는 조건 없이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러시아의 핵 위협을 지적하며 제재 수위도 높일 거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히로시마로 가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G7 정상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이 완전히 포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핵군축 관련 별도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러시아를 겨냥한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선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결속을 재확인한다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좌절시킬 것이라며 즉각 우크라이나에서 조건 없이 완전히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을 지적하며 핵무기 사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제3국을 저지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화상회의 참석이 예상됐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Там будуть прийматися дуже важливі речі, тому саме присутність, фізична присутність нашого президента є абсолютно важливою річчю для того, щоб відстоювати саме наші інтереси. 정상회의는 중국을 겨냥해서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결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회의 참석, 러시아 제재 등이 미국의 협박 외교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총리는 러시아 총리가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네, 회의에 앞서 G7 정상들은 첫 번째 일정으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평화기념 자료관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고 일본 정부는 왜 이곳을 첫 공식 일정 장소로 선택했는지 히로시마에서 박원기 특파원이 전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속속 도착합니다. 미리 나와 있던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들을 평화기념 자료관으로 안내합니다. 일명 원폭 자료관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G7 회의로 지금은 통제된 이곳에 개막 전 직접 가봤습니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원폭 투하 직후 지옥처럼 변해버린 히로시마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피폭돼 끝내 세상을 떠난 3살 어린이가 타던 세발 자전거, 까맣게 숯덩어리가 된 도시락과 각종 유품, 그리고 끔찍한 화상을 입은 피폭자 사진까지 그때의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피폭 피해자 그리고 강제동원에 관한 내용도 언급돼 있습니다. 당시 희생자 중엔 조선에서 온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중에는 징병, 징용됐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군수공장에 강제로 끌려왔던 조선인 징용공, 즉 강제동원 노동자들을 찍은 단체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했어도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고 곽기훈 씨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폭의 참화를 공유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G7 정상을 이곳에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被爆者の方々、そして、世界の多くの人々が願っている核兵器のない世界を目指すという理想。 하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왜 원폭이 투하된 것인지 또 태평양 전쟁의 발단은 일본 때문이었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핵 보유국 정상들의 이번 자료관 방문은 내내 비공개로 진행됐고 언급한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선 두 번째로 원폭 자료관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내심 기대와는 다르게 원폭 투하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참관국 자격으로 G7에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사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히로시마 현지에서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들을 만난 건 처음. 윤 대통령은 동포들이 고통을 당할 때 국가가 곁에 없었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포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리고 일제강점기 피해이고 강제동원 피해자도 있다는 걸 애둘러 언급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식민지 시절에 타양살이를 하면서 입게 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개선뿐 아니라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처음 공동 참배합니다. 저도 해보자고 해서 앞으로 원폭 위령비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선배 영령들에게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대통령이 오셨다고.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일종의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는 행보 아니냐는 게 대통령실 시각입니다. 다만 일본이 G7 회의를 이용해 원폭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폭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배 피해자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 건 과제입니다.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사망자는 최대 3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가 얼마인진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G7 정상회의 둘째 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안보 경제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히로시마 현지에서 신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일정 둘째 날인 오늘 본격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섭니다. 영국, 인도 등 G7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고 또 영내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거로 보입니다. 첨단 산업 소재, 광물과 자원 등의 공급망 협력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첫날에도 호주 총리를 만나 양국 군사훈련 확대 등의 안보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베트남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성과를 강조하며 교역 규모를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인과의 대화 시간도 갖고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해결해 주시는 등 양국 관계 발전에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chúng tôi cũng chúc mừng ngài về những cái thành tựu của Hàn Quốc vừa đạt được trong thời gian vừa qua. chúng tôi rất là phấn khởi và chia vui với ngài.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G7 회의 참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확대 회의에서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힐 거로 보입니다. 식량, 보건, 개발도상국 지원, 에너지, 기후 등 국가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 각국 정상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안보, 경제, 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북핵 대응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할 자리가 될 거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이 내일 5박 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로 향합니다. 정부는 오염수 정화 시설과 실제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서 시정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간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고 안전 규정에 따라 일부 시찰은 제한됩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파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 일본을 찾습니다. 시찰단 규모는 21명, 입출국 날짜를 제외한 실질 점검 기간은 나흘입니다. 도착 다음 날인 22일, 일본 관계기관과 회의를 시작으로 23일과 24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등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25일에는 일본 측과의 질의응답으로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찰단에는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과 방사선 전문가, 해양환경 전문가가 포함됐는데 명단은 언론에 비공개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국내 언론 등의 참여는 제외됐습니다. 일본 측의 안전상 우려 등이 이유였습니다. 대신 정부는 시찰단을 평가하는 별도의 자문그룹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액종 처리 시설인 알프스 또한 안전 규정에 따라 일부 시찰은 제한됐지만 오염수 처리 관련 원자료를 일본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설비에 대한 일종의 성능 그리고 건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로데이터 필요합니다. 로데이터 저희들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장 오염수 시료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가 채취해 우리 기관이 분석하고 있다며 이번 시찰에서 별도 채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활동을 마치는 대로 점검 내용을 분석해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 정부 출연기관 간담회에서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던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여당 초청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10리터까지도 마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그런 주장에 왜 여당이 동조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초청으로 국회를 찾은 방사선 전문가 앨리슨 명예교수. 오염 처리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자신은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es, I still think the same, or even 10 times as much water. If it was possible, I would drink it
on television if that made. 안전성 검증에 대해선 일본이 IAEA를 속일 이유가 없다면서 일본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IAEA and those inspectors have done their work. So why would the Japanese government try to fool the IAEA? 앨리슨 교수는 1리터의 오염 처리수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했던 원자력 연구원 간담회를 비롯해 닷새 동안 국내에서 강연과 간담회를 5차례 진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다음 주에야 현장 시찰을 시작하는 민감한 시점에 앨리슨 교수를 초청한 국민의힘. 초청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괴담은 거의 가짜 뉴스에 이렇게 우리가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괴담에는 과학이 특효약입니다.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또 어민들이 받게 됩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도 날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앨리슨 교수 초청 간담회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립니까? 왜 그런 주장에 여당이 동조를 한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코로나19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후 처음으로 오늘 대규모 연등회가 열리면서 도심 곳곳 교통이 통제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늘과 내일 서울 동국대학교와 흥인지문, 종로 등에서 60개 단체 5만여 명이 참석하는 2023 연등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대학교 앞에서 흥인지문에 이르는 장충단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 반까지 교통이 통제되고 오후 1시부터 내일 오전 3시까지는 흥인지문에서 종각까지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등 5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수사 착수 100여일 만인데 유 씨가 일부 마약은 치료 목적이었거나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마약 수사치곤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공항에서 신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소환된 유아인 씨는 취재진 앞에서 반성한다면서도 혐의는 애둘러 부인했습니다.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에 나오기까지 5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혐의는 물론 소환 일정과 공개 여부를 두고도 경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결국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자 지난 16일 2차 출석했고 21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들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유 씨가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마약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국과수 검사에선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에서는 프로포폴과 케타민은 물론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의료 기록에선 졸피뎀을 의료행위가 아닌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대마만 인정했고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은 치료 목적이었다. 코카인은 한 적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어제 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착수 103일 만입니다. 경찰은 유 씨의 구속영장에 2020년부터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와 함께 마약을 한 걸로 알려진 미대 출신 작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다음 달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금융 불안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물가를 잡겠다는 기본 목표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결에 무게를 실은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Our policy rate may not need to rise as much as it would have otherwise to achieve our goals.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부터 시작된 은행권 위기가 신용 여건을 경직시켜 경제 성장과 고용, 물가 인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고 이미 금리를 많이 올려놓은 만큼 그간의 금리 효과와 금융 불안 여파 등을 짚고 넘어갈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Given how far we've come, as I noted, we can afford to look at the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and make careful assessment.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지난해 3월부터 10번에 걸쳐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로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파월 의장 발언 이후 미국이 다음 달 중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는 투자자는 33%에서 13%로 줄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데다 향후 나올 경제 지표들의 추이를 더 지켜와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파월 의장 발언에 기대를 가졌던 뉴욕 증시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는 소식의 여파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F-16 전투기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조종사 훈련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 방안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한 F-16 전투기 훈련 계획을 승인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유럽에서 진행될 훈련에 미국 측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기간 우크라이나에 실제 전투기를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확전 가능성과 비용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실제 유럽 동맹국들의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역시 미국 측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데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F-16, I really don't want. It's not on the agenda now, and I really don't want to speculate in any possible future donations. 훈련 계획이 알려지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역사적 결정을 환영한다며 G7 정상들의 실질적 이행 논의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1,200여 개 산업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개인 22명과 단체 104곳을 추가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이 조종사 훈련 계획을 공개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 방침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13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이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을 거의 특정한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 이 의원은 조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돈을 준 사실도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결백함을 주장을 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그 검찰이 지나치게 녹취록을 편향된 확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무리한 수사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음 파일은 이정근 씨가 자꾸 돈을 요구해 거절하는 과정에서 둘러댄 말이다. 그런데 이조차도 돈 봉투에 쓸 자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캠프 운영비를 요구하는 걸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과 함께 이 의원의 동선 자료, 녹취 파일 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피의자 진술 등을 들이밀며 혐의를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 등과 공모해 1,000만 원을 기부받고 이 가운데 900만 원을 캠프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 조사를 기점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추가 입건과 소환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도 돈을 받은 국회의원 특정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자신했습니다. 돈봉투 조성과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소환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 조사와 다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하고 코인 발행사를 직접 찾아가 대표와도 면담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민주당 일부에선 코인 투자하면 무조건 잘못이냐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위믹스 코인 발행사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김 의원에게 코인을 공짜로 주고 입법 로비를 벌인 건 아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합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위메이드 사에서 정확히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누굴 만나고 하는 것들의 보고를 제가 정확히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메이드 대표는 코인을 공짜로 준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이 왜 거래 내역을 공개 안 하는지 자신도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정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코인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거액의 위믹스 코인을 대형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 과정, 또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에 집중 투자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자금 세탁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해 지나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한국게임학회는 토론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이 게임업계의 입법 로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좌진과 친인척의 가상자산까지 전수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올해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 지역 구제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첫 발생 이후 한우와 염소 등 11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청주와 증평을 비롯해 인접 시군 등 모두 9개 지역의 구제역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송국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구제역은 지난 10일 충북 청주 북이면에서 첫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 한우 농가 3곳에서 침 흘림과 수포 등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청주와 증평 11개 우제류 농가에서 구제역 감염이 확인돼 소와 염소 1,500여 마리가 처분됐습니다. 구제역 발생 농가는 모두 최초 확진 농가에서 반경 3km 이내로 방역대 안에서 집중적으로 감염이 잇따르는 양상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에 발생한 청주 증평을 포함해 인접한 충청권 7개 시군에 대해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구제역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지는데 경보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2018년 3월 이후 5년여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위기 단계 격상을 검토해왔습니다. 피해는 사실은 전체 한우 농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이 정도 선에서 빨리 확산을 멈추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심각 단계인 지역의 가축 시장은 방역대가 해제될 때까지 폐쇄되고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이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농가 모임을 자제하고 오늘까지 이뤄지는 긴급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농가가 전문 수의사 도움 없이 자율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소홀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준범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발병한 11곳 가운데 염소 농가 한 곳을 제외한 10곳이 한우 농가입니다. 이 중 한 곳을 빼고 모두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장으로 추가로 감염이 확인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농가의 구제역 발생 쏠림이 뚜렷한데 이곳에선 농가 스스로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인력 대부분이 고령이나 외국인 노동자임을 감안하면
백신 접종이 소홀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시 백신을 넣으니 이제 3주 지나면 다시 놔야 되는 놈들 백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실제 구제역 백신을 맞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내야 하지만 적발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누락개체가 전국적으로 대략 한 소 같은 경우에 10만 두 정도였습니다. 10만 두가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대략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소 사육 농가가 돼지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에 소홀해진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양둔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8대 방역시설이 의무화됐거든요. 소는 4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어서 방역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부가 정한 백신 일제 접종 기간은 오늘까지. 접종 이후 향체가 형성되는 앞으로 2주 동안이 전국적인 확산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칠곡군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산에서는 레미콘 공장 작업자 2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다가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종합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북 칠곡군 석저읍의 한 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3개 동과 공장 내에 있던 기계 등을 태운 뒤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소방서 추산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에 있던 기계 가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부산시 강서구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30대 남성 작업자 2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들은 지상 3m 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다 끼임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작업자들을 구조했고 작업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서울 관악구 청림동의 한 중국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식당이 입점한 상가 건물에 있던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중국집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방부가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마약하는 동료를 신고하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동료를 신고하라는 것도 문제고 거짓으로 답할 경우 확인할 수도 없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방부가 군 전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마약 복용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부대 동료가 마약을 반입하거나 복용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험이 있다는 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이라지만 동료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데다 거짓으로 답할 경우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입대 전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 검사 때에도 마약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밝히거나 의심이 갈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해 적발 건수는 최근 5년 새 20건에도 못 미칩니다. 간이검사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양성자는 총 19명이며 병력 판정검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입영 때나 대규모 훈련 등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병을 상대로 불시에 마약 검사를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봤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커 시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군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총기, 수리탄 등을 취급하는 곳이어서 환경 자체가 위험하고요. 내무반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병사들이 대마를 부대에서 택배로 받아 피우다 적발되는 등 군 유입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 국방부는 예방교육과 외부 물품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새벽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남부 내륙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푸른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후에는 중부와 영남 지역에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이 18.5도, 대구 14.7도, 전주는 17.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으로 다소 덥겠고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0년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이 13년 만에 최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신형 천안함은 옛 천안함과 이름은 같지만 잠수함 대응 능력을 갖추는 등 성능과 몸집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올해 말부터 해군 2함대에 배치돼 옛 천안함처럼 서해 수호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거대한 선체 위로 국제 신호 깃발인 만함기가 걸렸습니다. 새롭게 건조된 신형 호위함 천안함입니다. 2010년 3월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피격된 지 13년 만에 다시 임무에 나섰습니다. 취역기 대항. 신형 천안함은 옛 천안함과 이름은 같지만 몸집과 성능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길이 122m, 폭 14m의 2,800톤급 대형 호위함으로 대공과 대함,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력은 30노트, 해상작전 헬기도 한 대 실을 수 있고 잠수함 공격 유도 미사일과 최신 탐지 장비도 갖췄습니다. 우리 천안함과 승조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해를 완벽히 수호하겠습니다. 취역기 개양은 옛 천안함 참전 장병인 박연수 중령과 유지욱 중사가 함께 맡았는데 유지욱 중사는 천안함 참전 장병 58명 가운데 유일하게 새 천안함 승조원이 됐습니다. 취역식에는 천안함 46용사 유가족과 함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참전 장병까지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먼저 간 전우들 그리고 우리 58명의 참전 장병들은 서해 수호 임무를 신형 천안함이 완벽히 수행해 주기를. 시험 운전까지 모두 마친 신형 천안함은 올해 말부터 해군 2함대에 배치돼 옛 천안함처럼 서해 북방 한계선 수호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그제 오후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0대 2명이 숨졌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빠르게 질주합니다. 운행 중인 차들을 아슬아슬 지나쳐 사람이 지나던 인도를 덮치고 전신줄을 강하게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그제 오후 5시쯤 77살 A씨가 몰던 차량에 하교 중이던 중학생과 고등학생 2명이 치여 숨졌습니다. 쿵소리를 듣고 나서 바깥을 나와보니 차는 전복돼 있지, 옆에 학생들은 또 쓰러져 있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고 기억이 없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고령에 의한 운전 미숙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 이동 경로를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요. 원인을 이제 조사해야 되는데 그냥 쪽은 아닌 걸. 3월 전북 순창에서는 70대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농협조합장 투표소로 돌진해 4명이 숨졌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65살 이상 고령자 운전사고는 2012년 15,000여 건에서 9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6년엔 5년 전보다 26% 증가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시더라도 이제 큰 불편함이 없는데 농촌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어서 운전 능력에 따른 조건부 면허 제도와 함께 정기 적성 검사를 운전 능력 평가로 바꾸는 등 시대에 맞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피해 학생 340명에게 희망을 되찾아준 전국 유일의 학교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시설이 어제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이 낡아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폐쇄하는 날까지 마땅한 대체지를 찾지 못해 일부 학생은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 하나뿐인 학교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시설인 해맑음센터 곳곳에 출입을 금지하는 테이프가 둘러졌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몇몇이 모인 채 때 아닌 수료식이 한창입니다. 닷새 전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아 시설 폐쇄가 결정되면서 세 계절이나 앞당기게 됐습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된 지 반년이 넘도록 마땅한 대체지를 구하지 못하면서 학생 7명은 결국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하나 시설 있는 거 지켜지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학교 폭력의 아픔을 딛고 겨우 새 환경에 적응했는데 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학생도 생겼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학교에 돌아가도 다시 이 클래스에 있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랑 도장만 찍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대안 없는 퇴거 명령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책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설은 가해자들도 함께 있는 곳인데 피해자 아이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자리를 잡아가겠습니까? 교육부는 앞서 서산과 구미 등 대체지 3곳을 제시했지만 이곳과 비슷하거나 더 오래된 폐교들로 센터 측은 안전과 거리 문제로 거부해왔습니다. 해맑음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피해 전문 지원시설은 전국에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파이프 오르간을 갖춘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경기도 부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7월까지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 최정상급 연주자들의 개관 기념 무대도 이어집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4,576개의) 파이프가 만들어내는 음색, 리허설 무대를 압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악기,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 부천 아트센터입니다. 국내에서 세 번째, 지자체 공연장 가운데는 처음입니다. 설계부터 제작, 설치까지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연주하는 것이 교향악단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외국에서 가장 우리가 부러워했던 모델을 이제 시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음향 반사판을 정밀하게 설계한 것도 특징입니다. 곡에 따라 반사판을 조정해 오르간의 웅장함을 구석구석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When you have one musician or you have 200, it's a different environment. We're changing both the timing below, the amount of sound going up, and therefore the timing of when it comes back. 개관 무대에는 프랑스 작곡가 카미유 생상스의 교향곡 3번 오르간이 올려졌습니다. 일반 공연장에선 연주가 불가능한 곡입니다.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개관 기념 공연도 이어집니다. 다음 달은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가 KBS 교향악단과 협연하고 7월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무대에 오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요즘 경기도 고양의 창릉 천변에 가면 노란 물결에 유채꽃 들판을 만날 수 있는데요. 별 쓸모가 없던 황무지를 지난 6년여 동안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가꿔온 결실이라고 합니다. 김건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잔잔히 흐르는 창릉천 옆에 샛노란 물감이 뿌려졌습니다. 8만 제곱미터 넓이터에 유채꽃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너무 멋있네. 우와! 나비는 물론이고 요즘 보기 힘들어졌다는 꿀벌들도 여기서는 흔합니다. 소풍 나온 가족은 행복에 겨운 순간을 새겨둡니다. 이런 시기에 유채꽃이 예쁘게 피니까 너무 신기하고 서울에서도 모르지 않아서 보러 오는 것도 좋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쓰레기가 뒹굴고 외래식물이 뒤덮여 있던 이곳이 이렇게 변신한 건 주민들 덕분입니다.
2016년부터 농기계 파손이나 부상 등을 무릅쓰고 황무지를 개간했습니다. 가을 코스모스 꽃밭으로 먼저 선을 보였다가 유채 꽃밭으로까지 확대하자 고양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겁니다. 장비도 저희가 다 있고 흙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꽃을 피우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하자. 꽃밭은 행주산성 역사누리길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선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길 옆 야생화들도 구경하면서 꽃밭을 따라가다 보면 정겨운 돌다리도 만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일주하기에도 좋은 경로입니다. 저희는 창릉천 고유의 자연의 멋스러움과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창출해 갈 것입니다. 주민들과 고양시는 매년 봄과 가을에 꽃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수도권의 꽃나들이 명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전 시간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서서히 안개가 걷히곤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차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 짙은 구간도 있기 때문에 안개 구간에서는 비상등 활용하면서 속도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지방 방향으로 충청 이남 내려가기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론 경기권의 정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오산부터 남사까지 계속해서 이동이 불편하고요. 충청권에서 천안 일대 지나기도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 지역 지나기는 25번 논산 천안선이 더 어렵습니다. 논산 쪽으로 정안 일대에서 6km 구간 차 간격을 좁힙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비봉에서 화성 휴게소 부근, 다시 한번 충청권 진입을 앞두고 서평택 부근부터 서해대교까지 총 18km 구간 답답합니다.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퀴즈. 다음 중 대건으로 먹을 수 있는 것. 1번 삼각김밥, 2번 컵라면, 3번 학식. 정답은 3번 학식입니다. 끝을 모르는 물가 상승에 밥 한 끼 제대로 먹기도 힘든 요즘, 대학생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학식도 가격이 올라 7,000원대 학식까지 생겼습니다. 그래도 최근 많은 학교에서 1,000원의 아침밥이 생겨 아침이라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삼시세끼를 돈 주고 사 먹긴 부담스럽죠. 이 와중에 초특가 학식을 팔고 있는 대학교가 있다는데요. 얼마인고 하니 100원? 듣고도 안 믿기는 가격 100원. 사실인지 크랩이 찾아가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냅다 식당으로 직행. 메뉴판을 보니 정말 가격이 100원입니다. 재빠르게 카드 꽂고 결제하려고 했으나 학생증 카드로만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반찬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고요. 부족하면 더 받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양 만점 100원 학식 대령이요. 여기서 가장 큰 궁금증. 어떻게 100원이라는 가격이 가능한 걸까요? 100원 학식엔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원 학식은 한동대 학부모의 기부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자녀가 친구들 중에 좀 식사하기도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님이 3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까 하다가 학생이 100원을 지불하면 3,900원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시작된 것이 100원 학식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8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삼시세끼 제한 없이 100원만 내면 4,000원짜리 학식을 먹을 수 있고요. 지금은 학부모와 졸업생, 교수님까지 여러 기부자가 뜻을 모아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원 학식은 재학생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학생이 먹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거 시작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나중에 재정이 바닥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지금까지 학생들이 정직하게 결제하고 또 배려해주고 정말 필요한 학생들만 결제하면서 부족했던 경험은 없고요. 작년에 8,000끼 정도가 100원 학식으로 제공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라면 100원의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고 한 번은 먹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있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아무래도 저보다 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을 거고 그 친구들이 이 100원 학식을 통해서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도 돕는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밥을 먹는 돈을 아낌으로써 다른 데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 지켜나가야 되고 이어나가야 될 가치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원이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가격인데 그냥 무료로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무료로 물론 지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약간 다른 루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은 학생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0원짜리 결제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냥 정식 쿠폰을 주고 먹는 거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요. 실제로 이렇게 100원 학식을 이용한 학생들도 익명으로 고마움을 남긴다고 합니다. 가계곤란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덕분에 부모님께 밥은 잘 먹고 다녀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밥 한 끼 사 먹을 돈까지 없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 다른 학생들은 섭섭해서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특별 메뉴도 만들었다는데요. 이름하여 총장님 추천국밥. 뜨끈한 육개장, 소고기국밥, 장터국밥이 돌아가며 나옵니다. 가격은 단돈 2,500원. 학교 총장이 든든한 국밥 한 그릇으로 가! 라고 적극 주장해 메뉴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밥은 먹고 다녀야지 에서 출발해 여러 사람의 기부와 배려로 유지 중인 100원 학식처럼 학생들이 밥만큼은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황사의 영향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새벽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남부 내륙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고요. 오늘 전국에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중부와 영남 지역은 오후부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합니다. 서울 18.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이 27도, 청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말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